강원도 태백의 겨울은 길었습니다. 해가 일찍 지고 바람은 날카로웠습니다. 1990년대 초반 이곳은 이미 죽어가는 마을이었습니다. 석탄 산업이 몰락하면서 광부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가게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떠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서연은 그 마을의 골목 끝 시멘트 벽이 금간 낡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집은 작았습니다. 방 2칸에 부엌 하나. 겨울이면 창틀 사이로 찬바람이 들어왔고 여름에는 습기가 벽을 타고 올랐습니다. 아버지 이병만은 폐광 이후 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낮부터 소주를 마셨고 밤이면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집안이 이 꼴이 된 게 다 누구 때문이냐?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방구석에 웅크린 채 아버지의 목소리가 잦아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12살이었습니다. 오빠 이태준은 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칭찬했습니다. 저 집의 아들은 참 기특하다. 공부도 잘하고 어른들한테 인사도 잘하고. 교회 집사님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태준이는 효자예요. 동생도 잘 챙기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밖과 달랐습니다. 태준은 서연의 방문을 열 때 노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일기장을 뒤졌고 친구와 주고받은 쪽지를 읽었습니다. 너가 뭘 하는지 내가 다 알아야 해. 난 오빠니까.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저항하면 그는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한테 말할 거야? 아빠한테 말할 거야?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누가 믿겠어? 실제로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피곤했습니다. 그녀는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채소를 팔았고 저녁에는 남의 집 빨래를 받아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의 술상을 차렸고 그의 화풀이를 묵묵히 받아냈습니다. 엄마, 어느 날 서연이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다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이상해요. 무슨 소리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너 오빠는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제대로 된 사람이야. 공부해서 대학 가야 하는 사람이고 넌 그런 말하는 게 아니야. 서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골목에서 만난 이웃 아주머니는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희 오빠 공부 잘한다며? 너도 오빠 본받아서 착하게 살아야 해. 교회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태준을 예로 들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효도하고 공부하는 청년 이태준 집사를 본받읍시다. 아무도 서연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곧장 방으로 들어갔고 밥을 먹을 때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물었습니다. 서연아, 요즘 왜 그러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밤이 되면 태준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자고 있어? 서연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숨을 죽였습니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왔고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서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잠들었을 시간이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아무 일도 아니야. 태준의 속삭임은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누가 올지 몰랐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겨울은 계속되었습니다. 눈이 내렸고 골목은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은 학교에 갔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마셨고 어머니는 일했습니다. 태준은 모범생이었고 마을은 그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침묵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창문 너머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이곳을 떠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답은 아직 멀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이미 변하기 시작했고 폐광촌의 겨울은 더 길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서연의 몸이 변하기 시작한 건 14살 겨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배가 아프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어머니는 성장통이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교복 치마가 조여왔고 얼굴이 부었습니다. 2달쯤 지나자 어머니가 눈치챘습니다. 서연아, 어머니는 빨래를 개다 말고 서연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혹시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빨랫감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그날 밤 집안은 폭풍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소주병을 집어 던졌습니다. 병이 벽에 부딪혀 산산이 깨졌습니다. 이 집안 망신시킬 년. 누구야? 누구랑 그런 짓을 했어? 서연은 구석에 웅크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가. 뭐? 아버지가 고함쳤습니다. 너 오빠를 뭐라고 한 거야? 너 오빠가 뭘 했다고? 그게 진짜예요. 오빠가. 입 닥쳐. 아버지의 손이 서연의 뺨을 때렸습니다. 귀가 울렸습니다. 너가 밖에서 놀아난 주제에 오빠한테 죄를 뒤집어 씌워? 이 더러운 년. 어머니는 울기만 했습니다. 태준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침착했습니다.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앞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서연이가 누구랑 만났는지. 누군데?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옆 동네 김씨네 둘째 아들이요. 민우라고 학교 끝나고 자주 같이 다니는 걸 봤어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민호 오빠는 그냥 친구예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친구가 배불러? 아버지가 비웃었습니다. 태준아, 내가 확실하게 본 거지? 네, 저도 서연이 일이라 차마 말 못했는데 이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는 슬픈 표정까지 지었습니다. 완벽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이신의 딸이 말썽을 피웠다더라. 어린 게 벌써 애를 베다니. 요즘 애들은 정말. 김신의 집에 찾아간 건 아버지와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당신네 아들이 우리 딸을 망쳤소. 무슨 소립니까? 우리 민우는 그런 애가 아닙니다. 그럼 애 뱃속에 들어있는 게 뭐요? 귀신 씨앗이요? 김신의 아버지는 분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이미 민우를 의심했습니다. 민우는 아무리 부인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저 아니에요. 전 서연이랑 그냥 친구예요. 진짜로요. 이 새끼가 지금 거짓말을. 결국 김신혜는 짐을 쌌습니다. 한 달 뒤 그 가족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민우는 서연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떠나는 날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그 눈빛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학교는 지옥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서연을 피했습니다. 저 애랑 같이 다니면 안 돼. 엄마가 가까이 하지 말래. 복도를 지나가면 수군거림이 따라왔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아, 학교는 이제 그만 나오는 게 좋겠구나. 선생님, 너가 나쁜 애라는 게 아니야. 하지만 다른 아이들 교육에도 안 좋고 내 상황도 그렇고 알겠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말했습니다. 정결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는 서연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았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애를 낳으면 어디로 보낼지 알아보세요. 키울 형편도 안 되시잖아요. 그게 태준이 앞길도 생각하셔야죠.
서연이 때문에 대학 못 가면 어떡합니까?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태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서연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배가 불러온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이야, 내 피가 흐르는 아이. 그만해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미 다 끝났어. 넌 이제 아무한테도 믿음 못 받아. 너가 뭘 말해도 소용없다고. 그는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있어, 알겠지?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봄이 왔고 여름이 왔습니다. 서연의 배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녀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파랗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손으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안에서 무언가 움직였습니다. 작은 생명이었습니다. 미안해. 그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너라는 생명이 존재받지 못하는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미안해.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곳을 떠나겠다고. 이 아이를 데리고 아무도 자신들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겠다고. 하지만 그날은 아직 멀었습니다. 서연은 15살이었고 세상은 그녀에게 너무 넓고 차가웠습니다. 아이는 겨울에 태어났습니다. 새벽 4시 서연은 홀로 진통을 견뎠습니다. 어머니는 옆방에서 잠들어 있었고 아버지는 술에 취해 코를 골았습니다. 서연은 이불을 입에 물고 비명을 삼켰습니다. 2시간 뒤 작은 울음소리가 방을 채웠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아이는 눈을 감은 채 숨을 쉬었습니다. 이소.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태준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내 아들이네. 그는 아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피야. 내 아이. 서연은 아이를 품에 더 꽉 안았습니다. 아니에요. 이 아이는 제 아이예요. 너 아이? 너가 키울 거야? 태준이 비웃었습니다. 돈도 없는 주제에 너가 뭘 할 수 있는데?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작은 손가락을 쥐었습니다. 도망가려고 하지 마. 너가 어디 가든 찾을 거니까. 태준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첫 번째 탈출 시도는 한 달 뒤였습니다. 서연은 아이를 업고 새벽 버스를 타려 했습니다. 가방에는 옷 몇 벌과 어머니 지갑에서 몰래 꺼낸 3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스 터미널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어딜 가는 거야? 태준이 골목 모퉁이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어떻게 내가 뭘 생각하는지 다 알아. 너 표정만 봐도. 그는 서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순순히 집으로 가자. 서연은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힘으로는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해. 애 다친다. 태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그는 서연의 방문에 빗장을 달았습니다. 밖에서 잠그는 빗장이었습니다. 당분간은 밖에 나가지 마. 2번째 시도는 석 달 뒤였습니다. 어머니가 시장에 간 틈을 타서 창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아이를 포대기에 업고 뒷산 쪽으로 걸었습니다. 옆 마을까지 가면 버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렸습니다. 길은 미끄러웠고 아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서연은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까졌습니다. 포대기가 젖었습니다. 수호야, 미안해. 조금만 참아. 그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발목이 삐끗했습니다.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이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서연아, 이게 무슨 짓이야? 애 죽이려고. 그는 서연을 업고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태주는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동생이 산 후 우울증이 좀 있나 봐요. 정신을 못 차리네요. 그렇구나. 잘 돌봐줘야겠다. 마을 사람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태준이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그러면 애 뺏는다 알겠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시는 더 심해졌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태준도 서연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혼자 화장실도 가지 못했습니다. 방문은 항상 잠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집 딸, 정신이 온전치 않은가 봐. 불쌍하긴 해도 어쩌겠어. 제 자식도 제대로 못 키우는데. 태준이가 고생이 많지. 서현이 뒷바라지까지 하고. 서연은 창문 너머로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수호는 조금씩 자랐습니다. 웃는 법을 배웠고 엄마를 알아보았습니다. 서연은 아이를 안고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우리 아기. 아이는 그녀의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그의 가을,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사흘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했습니다. 조문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죽자 집안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태준이 집안의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말에 따랐습니다. 서연은 더 철저히 갇혔습니다. 이제 내가 가장이야. 태준은 말했습니다. 너가 할 일은 수호 키우고 집안일 거두는 거야 알겠지? 하지만 변화도 있었습니다. 태백 시내의 작은 여성 상담소에서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마을 교회 게시판에도 붙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돕습니다. 비밀 보장해드립니다. 어머니가 그 전단지를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이런 게 있더라. 그녀는 서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너가 한번 전화해봐. 서연이 놀라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난 수호 엄마 될 자격이 없어.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 서연아, 넌 아직 어리고 수호도 자라야 하는데. 그녀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전단지를 꼭 쥐었습니다. 사흘 뒤 서연은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여성 상담소입니다.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저는 서연은 떨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어떤 상황이신가요? 서연은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담사 정미정은 들었습니다. 끝까지 들었습니다. 서연 씨,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방법이 있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준비가 필요해요. 시간이 걸릴 거예요. 저 기다릴 수 있어요. 서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하나요? 일단 안전하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요. 그리고 천천히 준비해요. 서연 씨, 포기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서연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작은 희망이 보였습니다. 아직 멀었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든 수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우리 꼭 여기서 나갈 거야.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겨울이 다가왔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봄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준비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정미정 상담사는 한 달에 한 번씩 태백 시내 카페에서 서연을 만났습니다. 서연은 시장 간다는 핑계로 집을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묵묵히 거짓말을 거들었습니다. 서연아, 배추 좀 사와. 어머니가 돈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태준이 보고 있었지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카페에서 정미정은 말했습니다. 서울에 모자 보호시설이 있어요. 거기서 지내면서 일자리도 구할 수 있어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식당 설거지나 청소부터 시작하면 돼요.
중요한 건 독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 갈 수 있어요? 준비되면요. 서연 씨가 결심하면. 봄이 왔습니다. 수호는 돌이 지났습니다.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고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서연은 아이를 안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산에 꽃이 피었습니다. 수호야, 우리 곧 여기 떠날 거야. 아이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웃었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서연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네, 엄마. 미안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엄마가 부족했어. 엄마. 여기 있으면 안 돼. 너도 수호도. 어머니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가는데 쓰렴. 서연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도 나중에 오세요. 울음을 삼키며 방을 나갔습니다.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4월 15일 새벽 4시 30분. 태백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서울행 첫 차를 타기로 했습니다. 정미정이 터미널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짐은 최소한만 챙기세요. 옷 몇 벌이랑 아이 기저귀 정도요. 네, 알겠습니다. 서연 씨 용기 내세요. 잘할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웠지만 설렜습니다. 전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수호는 그녀의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번엔 꼭 성공해야 해. 시계를 보았습니다. 새벽 3시 50분. 일어날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가방을 들었습니다. 수호를 포대기에 업었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어머니 방에서 작은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니도 깨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작별 인사였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쌀쌀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았습니다. 골목은 어두웠습니다. 서연은 발소리를 죽이며 걸었습니다. 터미널까지는 20분 거리였습니다. 5분쯤 걸었을 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습니다. 어디가? 산책 가려고 나왔어. 수호가 자꾸 울어보채. 거짓말 마. 태준이 다가왔습니다. 가방까지 들고 산책? 새벽 4시에? 서연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오빠, 제발. 제발. 너가 지금 무슨 짓 하려는지 알아? 내가 알아서 할게. 나 믿어줘. 수호랑 조용히 살고 싶어. 나 없이? 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넌 내 거야. 수호도 내 아들이고. 내가 허락해야 갈 수 있어. 내가 왜 오빠 거야? 서연이 처음으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이라고요. 물건이 아니라고. 태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가 손을 뻗으려는 순간 불빛이 골목을 밝혔습니다. 거기 누구세요? 정미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전등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경찰관 2명이 함께였습니다. 저희가 신고받고 왔습니다. 이태준 씨 맞으시죠? 태준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신고요? 가정폭력과 미성년자 학대 건으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동행하시죠. 경찰관이 태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태준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서연아, 이게 무슨 짓이야?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정미정이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정말요? 네. 버스 타러 가요. 서울에서 새로 시작해요. 두 사람은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버스는 정시에 출발했습니다. 서연은 창가에 앉아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폐광촌의 낡은 집들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산이 멀어졌습니다. 수호는 그녀의 무릎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호야, 우리 이제 자유야.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버스는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서연은 처음 보는 풍경들을 지나쳤습니다. 정미정이 옆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서울 도착하면 시설로 가요. 거기서 일주일 정도 쉬고 일자리 알아볼게요.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서연 씨가 용기 낸 거예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건 오전 9시였습니다. 터미널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두 바빴고 아무도 서연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익명의 자유를 느꼈습니다. 보호시설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당분간 지내세요. 방은 작지만 깨끗해요. 방은 정말 작았습니다. 하지만 창문이 있었고 빗장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수호를 내려놓고 방바닥에 앉았습니다. 수호야, 여기가 우리 집이야. 아이는 방을 기어다니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문 열리는 소리에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수호는 그녀 곁에서 새근새근 숨을 쉬었습니다.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살아보자.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서연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에 퇴근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수고했어요. 사장님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첫 월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은 돈을 세어보지도 않고 꼭 안았습니다. 자신이 번 돈이었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돈이었습니다. 수호는 보호시설 타가방에서 지냈습니다. 엄마, 퇴근 후 아이를 데리러 가면 수호는 달려왔습니다. 서연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수호 잘 놀았어? 응. 그림 그렸어. 아이는 종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알록달록한 크레파스 자국이었습니다. 우와, 예쁘다. 서연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식당 주방 보조로 승진했습니다. 설거지만 하던 그녀가 이제는 간단한 요리를 배웠습니다.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볶았습니다. 손재주가 좋네요. 주방장이 말했습니다. 도시락 장사해봐요. 요새 도시락 잘 나가더라고. 저요? 왜? 못할 것 없잖아요. 서연은 그날 밤 오래 생각했습니다. 2년 뒤 서연은 작은 도시락 가게를 열었습니다. 정미정과 시설 사람들이 도왔습니다. 보증금은 시설에서 빌려주었고 초기 재료비는 적금을 깨서 마련했습니다. 서연 씨 잘 될 거예요. 정미정이 격려했습니다. 전 믿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요? 왜요? 당연히 되죠. 서연 씨가 해낼 수 있어요. 개업 첫날 손님은 5명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재료를 손질했고 정성껏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도시락 한 개 한 개에 마음을 담았습니다. 한 달 뒤 단골이 생겼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김치찌개 도시락이요. 네, 금방 싸드릴게요. 여기 반찬이 진짜 맛있어요. 집밥 같아서 좋아요. 손님의 말에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호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엄마 학교 재밌어. 아이는 매일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 선생님 급식 이야기. 서연은 하나도 빠짐없이 들었습니다. 우리 수호 공부는 재밌어? 응. 나 수학 잘해.
그래? 엄마 아들 똑똑하네. 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느 날 수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 서연은 잠시 멈췄습니다. 아빠는 멀리 계셔. 왜 안 와? 올 수 없어. 그런데 괜찮아. 우리 둘이서도 행복하잖아. 응. 나 엄마랑 있는 게 제일 좋아. 수호가 서연을 꼭 안았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도시락 가게는 2개 지점으로 늘었습니다. 서연은 이제 사장입니다. 직원도 5명이나 되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주문 또 밀렸어요. 그래요? 감사하죠 뭐. 서연은 웃으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수호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키가 훌쩍 컸고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엄마, 나 대학 갈 거야. 그래, 어디 가고 싶은데? 경영학과. 나중에 엄마 일 도와줄 거야. 서연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수호야. 뭐가? 당연한 거지. 어느 토요일 저녁, 서연은 오래된 공책을 꺼냈습니다. 태백을 떠나던 해에 썼던 일기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내 돈을 벌었다. 손은 아프지만 기분이 좋다. 수호가 엄마라고 불렀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단어다. 정미정 선생님이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셨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서연은 공책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나 정말 잘 살았구나.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수호가 대학에 합격한 날, 서연은 정미정을 만났습니다. 선생님, 수호가 붙었어요. 진짜요? 축하해요.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무슨 말씀을? 서연 씨가 해낸 거죠? 아니에요. 선생님이 그날 버스 터미널에 안 오셨으면. 정미정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 씨, 저는 그냥 문을 열어드린 것뿐이에요. 그 문으로 걸어 나온 건 서연 씨예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수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녔습니다. 착한 여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서연은 손주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아이는 그녀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예쁜 손주. 서연은 아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한때 수호에게 불러주던 노래였습니다. 어느 봄날, 서연은 도시락 가게 창가에 앉았습니다. 밖에는 벚꽃이 피었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봄날이었습니다. 수호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집에 올 거지? 그럼 손주 얼굴 봐야지. 고마워, 엄마. 뭐가? 그냥 엄마가 우리 엄마라서. 서연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하고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닮지 않은 오직 사랑으로 자란 아이였습니다. 수호야. 응? 엄마도 고마워. 수호가 엄마 아들이라서. 2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오래된 일기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펜을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글이었습니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였다. 폭력의 대물림을 끊었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다. 태백에서의 악몽은 더 이상 나를 속박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롭고 행복하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기적은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를 구하기로 결정한 순간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다.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두렵지 않은 따뜻한 내일을 기다렸습니다.